미국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 심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건 사실 서베이하는 겁니다. 직접 데이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는데 그동안 미국 경제를 잘 이끌어왔던 것이 서비스업이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피크아웃 했다고 그러거든요. 정점에 다다랐고 앞으로 이게 내려올 건데 아래 그림에서처럼 제조업의 PMI는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리바운드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의 그 하강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PMI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용 일자리 수를 얼마만큼 잘 버티게 해주는지 이러한 것이 앞으로 2024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님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참 변동성이 컸던 8월 증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9월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다가도 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플러스로 또 마무리한 감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9월 시장에 대해서도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감사드리고요. 아, 네.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네, 회복력도 확실히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지수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거의 다 회복하고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가장 가깝게는 주말 사이 금요일 나왔던 PC 가격 지표 뭐 이것도 상당히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사님.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는 시장 예상과 같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헤드라인과 그 코어 인플레이션 자체가 각각 2.5, 2.6%로 내려온 것이 뭐 저 지난달과 비슷하지만은 높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이번 9월 18일 날 한국 날 요일로는 19일이겠죠 아침에 금리를 내리게 하는 피보팅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된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하의 폭에 대해서 보면 약 우리가 한 25bp 정도 그렇죠. 지금 예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50bp에 대한 인하 확률은 약 한 30% 정도는 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가 사실 좀 빠르게 회복이 됐죠.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7월달에 4.4%로 되게 높아졌었는데 요번에 실업률은 약 한 4.2%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도 7월달에서는 일자리 수죠. 취업자분 일자리 수라고 얘기하는데 비농업 부분에 약 11만 4천 개에서 이번에는 약 한 17만 개. 16만 개에서 17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일시적 요인에서 좀 회복될 거라고 보이는 점들이 25bp를 하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쭉 상승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할 때 그러다가 지금 올해는 2.3%로 보고 내년도의 성장률을 1.7%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7%라는 얘기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약 한 1.8%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그 경제 성장률 자체를 보면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경기 침체하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기 대비 연율로 보면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빅컷을 했을 때는 2001년이라든지 9.11 사태 그리고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럴 때 빅컷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상황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얼마 전에 발표된 이 GDP 수정치 같은 경우도 2.8에서 3.0이 됐잖아요. 예, 예. 상당히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것도 좀 의미가 다가오는 게 남다른 것 같아요. 3%대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네. 미국 경제의 약 68%를 차지하는 소비, 뭐 70% 정도 되죠. 이거에 이 소비의 당초 전망치가 2.2% 증가였는데 아. 2.9%로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리고 그 내용도 소비가 좋았다. 그렇죠. 네. 소비가 좋았다는 부분이 소비는 항상성을 가집니다. 이번에 이창용 총재도 경제 얘기할 때 네. 소비는 굉장히 항상적이고 소득의 항상소득 잘 변하지 않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가 좀 지속성이 있고 항상성이 있는 게 높아졌다는 것이 미국 경제가 좀 강건화되는 것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에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이 된다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4.2% 실업률 지금 예상치고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100만 개 미치면 10만 개 미치면 조금 뭔가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 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그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 3월 달까지의 일자리 수를 쭉 보니까 네. 약 한 68만 개 정도가 연간으로 과대평가가 됐었다.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었어요. 수정이 좀 크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월간으로 따지면 약 6만 8천 개 정도를 6만 8천 개인가요? 그 정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만약에 올해 이제 저희들 전망을 이제 8월 달에 일자리 수 증가를 만약 17만 개로 봤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6만 8천 개 정도 낮추면 11만 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서 보면은 슬라이드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1분기와 2분기 때 약 한 26만 개, 16만 개 해서 뭐 평균으로 하면 20만 개 넘죠. 근데 지금 3분기에 들어와 가지고 평균으로 보면 정부 BLS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거로 보면 15만 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정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10만 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수 증가가 지금 이제 수정치가 반영되기 전까지 봤을 때 일자리 수의 증가가 15만 개 밑으로 내려오면 좀 위험한 거 아니겠느냐. 그 위험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 연준의 잭슨홀 미팅 때 그 1920년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검토를 첫날 세션에서 했었어요. 그때 브라운 대학에서 한 교수가 발표한 게 있는데 일자리 수가 빈 일자리 수가 줄는데 왜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때는 빈 일자리 수가 줄면은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이 우하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트리거 레벨이 4.42%의 실업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4.3%잖아요. 지난 7월 달에. 네. 그리고 이번 달 8월 달 예상하는 것이 4.2 아니면 4.3인데 만약에 실업률이 4.4%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일자리 수가 줄거나 조금의 노동시장에 충격이 있으면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빨리 온다고 하면 뭐 연준으로 하여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9월 달이 아니라 10월 달에도 50bp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이 연말까지 100bp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남았는데 100bp 인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번은 50bp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국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 심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건 사실 서베이하는 겁니다. 직접 데이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는데 그동안 미국 경제를 잘 이끌어왔던 것이 서비스업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서비스업 PMI가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기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피크아웃 했다고 그러거든요. 정점에 다다랐고 앞으로 이게 내려올 건데 아래 그림에서처럼 제조업의 PMI는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리바운드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의 그 하강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PMI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용 일자리 수를 얼마만큼 잘 버티게 해주는지 이러한 것이 앞으로 2024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일단 일자리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4.42 기준인데 우리가 4.3까지는 봤기 때문에 네네. 네,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자리 개수, 그다음에 소비 동향 또 짚어주셨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이렇게 크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물가는 좀 안심해도 되나요 이제? 물가는 네.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패스 경로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CE 기준이나 아니면 CPI 개인 소비 지출 기준의 뭐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자체는 2% 초반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저뿐만 아니라 뭐 연준도 이번 잭슨 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생각하는 두 개의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실업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 7월 달까지는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균형이었다. 생각대로 잘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8월 달 들어와서 본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좀 안전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리스크가 커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좀 안심하는 상황인데 고용 리스크를 이제 앞으로 많이 본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좀 안심하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8월 초에 나왔던 상반기에 봤던 그 경제 물가 지표 중에서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9월과 10월 달에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뭐 모기지 신청 건수 이런 거는 좀 부진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연말까지 정책금리 연방기금 금리가 100bp 정도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면은 모기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가 다시 오를 있겠죠. 수가, 네. 다행히 지금 뭐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는 전망은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 불안으로 아직 작용하고 있어서 좀 우리가 물가도 안심은 하되 항상 상향 리스크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사실 물가와의 전쟁을 펼쳐왔던 건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물가가 만약에 다시 튄다 그래서 다시 올리는 건 좀 연준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아마 그 연준이나 뭐 모든 거시경책을 쓰는 정책 당국한테는 가장 상상하기 싫은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네. 되면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나 인상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쭉 올리는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일단 내리지 방향성은. 방향성에 네. 대해서는 확신을 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의 변동성을 더 크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또 지정학 리스크. 그래서 경제 정책 금리 인하를 결정하든지 인상을 결정할 때 연준으로 하여금 좀 주저하게 하는 그래서 비하인드 커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기를 했다. 그런 점에서 연준이 되게 조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7월 달이나 아니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이 다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상향보다는 하향 쪽으로 좀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최종 금리로 봐야 되는 거 이거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레벨들 좀 보면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 말까지 네. 100bp 정도니까 지금 5.5% 정책 금리의 상한이 5.5%니까 4.5%가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정 금리를 도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네.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죠. 테일러 준칙은 중립 금리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보다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현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세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고 또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보면 현재로서는 적정 금리 수준이 4.7에서 4.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 나오고 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기서 보면 4.76 요 수준이 네. 지금 2024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틀란타 연준이 생각하는 그 정책금리 적정금리의 상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57이 연준의 그 보수적인 경제 전망을 넣었을 때 3.57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금리보다 점선이 이 점들이 지금 현재 그 정책금리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높아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그 연방기금 금리 정책금리는 제약적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세 번 정도 각각 25bp 9월, 10월, 12월 달에 내려서 약 한 4.75 정도까지 내리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지금 4.76이라는 이 적정금리 수준이 상한이 3분기 기준이거든요. 근데 4분기 되면 성장률이 좀 더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더 내려오고 그러면 이게 4.5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한 4.2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하한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적정금리 수준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이게 보험성 인하가 되는 거죠. 우리 적정금리 수준으로 점점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 수준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수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다시 0%대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보수적이거나 좀 완만한 어떤 경기의 어떤 침체 정도? 마이너스가 한 번 정도 오는 거 전기 대비 이럴 때는 한 2%까지 내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2024년 산업활동 동향, 7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 지난 7월에 전산업 생산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4% 감소를 했고 이건 석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국내 경기도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 많은데 숫자로 봐도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숫자로 보면 생산이 전월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생산이 감소. 네, 그리고 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액은 4월부터 계속 전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얘기해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장기 추세로부터 얼마만큼 나쁜지 좋은지를 이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난 4월인가부터 3월부터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네. 잠깐 보면 3월부터네요. 5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 부진 요인이 뭐냐면 광공업 생산이 나쁘고 건설 기성이 나쁘고 소매 판매가 나쁘고 또 내수 출하가 있잖아요. 생산해 놓으면 밖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내수 출하가 계속 나빠요. 근데 요번 7월 달 지표 중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출하는 줄고 있는데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 둔화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경제의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수출이 호조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이 얼마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1분기 때는 플러스였는데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기에 얼마큼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 시간에서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높았는데 가격 효과가 크다. 네. 물량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사실 물량이 늘어나야지 생산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려면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한 부분이 아니고 또 향후 뭐 8개월 이후에 그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자체도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플랫해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이 좀 올라가니까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년도 뭐 상반기 말 정도 되면 그 효과도 이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경기를 우리가 좀 단기와 중기 그 시기에서 본다고 하면 경기에 대한 경각심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국면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내수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진하다고 하면 경제 정책, 거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러한 경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경기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된 또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그래서 예산안을 확정을 한 상황이고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27% 증가한 201조 3천억으로 결정을 했고 요 발표에 좀 시장이 놀라서 움직였던 측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하여튼 재정 자료는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 뭐 재정 적자가 있는데 그거를 또 국채를 발행해서 또 뭐 보완을 하고 아니면 네. 세금을 더 걷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산안이 발표가 되면 내년도에 국채 발행에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네네네. 이제 다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먼저 내년도 예산을 좀 보면 네. 총 수입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입이겠죠. 그것이 올해보다 내년이 6.5% 증가를 해요. 약 652조 정도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총 지출, 정부가 재정 지출 얼마나 하느냐.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수입과 지출을 뺀 게 소위 말해서 재정 수지거든요. 네. 이게 적자면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 국채 발행액은 올해가 158조인데 내년도에 201조로 늘어나죠. 네. 약 한 43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는 느는데 왜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느냐. 그게 2023년과 2024년 올해에 정부가 세수 결산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세수 결손 부분을 보충하면서 써야 되는데 정부가 공적 자금, 공자기금을 좀 많이 끌어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부가 좀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코로나 위기 때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너무 위기 상황이니까 그 만기가 2025년부터 이제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만기 상환분과 좀 융통해서 공자기금에서 융통했던 부분을 같이 좀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재정 적자는 좀 줄었지만은 이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 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채금리가 내년에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 시장 일부에서는 지금 뭐 세계 국채지수 위급비 인덱스에 우리나라가
9월이냐 올해 9월이냐 내년 3월이냐 내년이냐. 또 얘기 네. 나오잖아요. WGBI. 이렇게 WGBI 들어가게 되면 네. 외국인의 수요가 있어서 이러한 어떤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좀 낙관적인 견해도 피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져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는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네. 견해 좀 여쭤볼까요? 저는 네. 금리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이. 그렇지만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지금 뭐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가 7조씩 주택담보대출이 7조씩 늘어난다는 점이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못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가계와 기업들의 그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뭐 부동산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결정 여러 가지 그렇죠. 생각이 좀 많아지는 예, 또 한국은행이겠네요. 연준도 또 봐야 되니까 네. 예, 보전 맞추는 부분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지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